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생명과학 2 20번 문제 오류 상황을 주제로 쓴 칼럼이 있어요. 그 칼럼을 읽어보면서 도대체 이 오류가 뭔지 그 내용도 한번 알아보고 또 그러한 최근에 아주 핫한 이슈를 가지고 글을 쓸 때는 글의 구조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것도 한번 배워보는, 그래서 최근 이슈 플러스 글쓰기 이 두 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글쓰기 강의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칼럼을 한번 읽어보면서 도대체 생명과학 2 20번 문제 뭐가 문제냐, 어떤 내용이냐 우리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칼럼을 한번 읽어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박한서원이라는 분이 경향신문에 쓴 칼럼입니다. 하디 바인베르크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하루 중 시간에 따라 그림자의 위치가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구의 자전이라고 답했다면 오답이다. 최소한 일본의 소학교, 즉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말이다. 2016년에 논란이 되었던 문제다. 오답인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 자전 현상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이미 5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일본에서는 소학교 4학년이 될 때마다 매번 다시 일어나야 한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 2021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생명과학 2 20번 문항 오류에 관해서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 라고 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답하라는 걸까? 한국인의 머리칼은 되게 뻣뻣한 편이다. 그러나 고수머리도 좀 있다. 왜 낮은 빈도의 형질이 계속 유지될까? 초기의 진화학자들은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했다. 여러 조건이 이상적이라면 한국인의 머리칼은 어떻게 될까? 어떤 학자는 곱슬머리가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이는 5대5의 비율이라면 변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뭔가 석연치 않다. 캠브리지 대학의 유전학자 레지랄드 피넷은 이 문제를 풀어낼 정도로 영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문제를 풀 사람이 누군지 알 정도로는 영리했다. 친구였던 수학자 고드프리 하디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디는 간단한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비슷한 시기 독일의 비레름 바인베르크도 같은 발견을 했다. 쌍둥이 유전을 연구하던 산부인과 의사였다. 그래서 이를 하디 바인베르크의 평형원리라고 부른다. 앞부분은 영어, 뒷부분은 독일어다. 하디는 논문에서 이렇게 썼다. 지배적 형질이 점점 전체 개체군 집단으로 퍼져나간다는 주장은 일말의 근거도 없다. 1908년 사이언스지에 투고한 짧은 글이다.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성립할 경우 집단 내 대립 유전자 빈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상적인 조건은 바로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이다. 즉, 돌연변이가 없고 대립 유전자의 적합도가 같으며 집단 간 이주가 없고 무작위 교배가 일어나며 유전자 부동이 없어야 한다. 물론 진화학자는 평형이 깨진 상태를 더 좋아한다. 뭔가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명과학 2 20번 문제로 다들 혼란스럽다. 진화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나도 한번 풀어보았다. 재미있는 문제였지만 너무 어려웠다. 두 집단을 제시하면서 한 집단에서만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다른 집단은 아마 진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몸 색깔과 날개 길이를 좌우하는 두 유전자를 제시했다. 각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집단 간 차이가 없지만 유전자의 빈도는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도 했다. 여러 조건을 고려하면 문제에 제시된 집단 중
2 집단이 하디-파인베르크 평형 집단이다. 그러면 1 집단의 유전자형 빈도는 좀 더 자유롭게 일어날 것이다. 문제의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한. 이런 차이가 자연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1 집단의 몸 세계관에서는 이형 접합체 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날개 길이는 아무리 궁리해도 말이 안 된다. 문항의 조건을 모두 성립시키는 답을 결코 찾을 수 없었다. 순전히 추정이지만 문제에 등장하는 9분의 8은 9분의 2의 오기인지도 모르겠다. 이 문제의 진짜 문제는 실제 대학의 진화 수업이나 연구에는 쓸모없는 지식을 묻는다는 것이다. 단지 하디-파인베르크 원리를 활용한 두뇌 퍼즐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오류다. 출제자의 욕심이 너무 과했다. 정작 하디의 사이언스지 논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주제에 관한 논의에 끼어들어야 할지 망설여진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이걸 읽어보니까 생명과학 2 문제의 오류가 뭐다, 그게 도대체 뭔 내용이다, 이런 거를 대충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너무 어렵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거 같아요. 이제 이거를 또 더 자세히 보시려면 그 인터넷 포털에다가 그 생명과학 2 20번이라고 치시면 그 실제 문제가 또 뜹니다. 그걸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봤는데 아주 굉장히 어렵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뭐 일단 당연하죠.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과정을 일단 배웠어야 되고, 그러니까 배웠다면 그 문제를 접했을 때 아, 이거 답이 없다라는 걸 아마도 학생들은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글을 이 박한선 정신과 의사하신데요. 이분이 이제 이 글을 왜 썼나요? 최근에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그 이슈를 한번 들여다 보니까 아, 이래서 이거는 오류구나. 오류인데 이러한 현상이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 라고 이제 생명과학 2 현상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죠? 이 문제를 인식했다는 건 뭐예요? 아, 이거 답이 없다. 오류다 라는 걸 인식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자기만의 의미를 끄집어냈죠. 의미는 뭔가요? 일단 문제 자체도 오류인데다가 오류가 아닐지라도 이 문제는 쓸데없는 문제라는 거죠. 아무데도 도움이 안 되는, 그저 그냥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넣은 그런 문제가 아니냐 해서 우리나라 수능 출제에 대한 비판도 하고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글을 어떻게 썼나를 이제 분석을 또 해봐야 되겠죠. 분석을 해보면 이 글은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셋째 단락에서 이렇게 문제 상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오류다라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에서는 의미를 제시하죠. 이건 쓸데없는 문제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이런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쓰면 좀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는 뭘 넣어줬나요? 본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하디 바인베르크의 원리에 대한 정의, 개념을 두 번째 단락에 써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은 뭘로 시작했나요? 물론 여기서 글을 시작을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처음에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렇게 쓸모없는 문제로 이렇게 또 오류까지 내서 문제를 야기했듯이 일본에서도 시험 문제로 쓸데없는 일을 한 적이 있다. 그게 뭐냐? 이제 소학교 3학년이 지구의 자전을 배우지 않더라도 그 낮의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지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태양의 고도가 변하니까 길이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안 배웠다 할지라도 원래 원리인 지구의 자전이라고 쓰기만 해도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안 배운 거 갖고 풀었으니까 틀렸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일본의 소학교에서도 벌였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이 비슷한 말도 안 되는 일, 아주 쓸모없는 변별력 만들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문제를 낸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러고 이제 글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단락은 이제 호기심 자극입니다.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생명과학 2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좀 친절하게 하디 바인베르크의 원리의 개념에 대해서 쭉 한번 풀어주고 문제 제기하고 의미를 했고, 그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만약에 최근 이슈 갖고 이런 식으로 칼럼을 그럼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최근에 이건 뭐 시험 문제 관련된 이슈지만 어떤 다른 이슈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단락에다가 문제의 이슈를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락에는 그 의미를 씁니다. 그죠?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을 먼저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에다가 뭘 써줍니까? 세 번째 단락의 문제 상황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들, 알고 가야 되는 개념들을 두 번째 단락에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단락으로만 글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문제 상황, 이런 상황과 유사한 과거의 어떤 상황이 있다. 내가 그걸 안다면 그거를 1단락에다가 이렇게 탁 써주면은 호기심 자극하기 좋겠죠. 처음에 이렇게 재밌는 사례를 딱 써주고 독자들한테 이거 재밌죠?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글이 더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이 글을 쓴 칼럼니스트가 또 대단한 거는 이런 사례를 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책을 많이 읽었거나 그죠? 아니면 신문을 많이 읽었거나 그죠? 뭔가 소재 습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마침 요게 생각났으니까 1단락을 썼고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바로 2단락부터 글을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3, 4단락만 쓰면은 2단 구조의 글이 됩니다. 이렇게만 글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보태서 3단 구조로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보태서 4단 구조로 글을 써도 돼요. 그러면 2단락으로 글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핵심만 전하는 글이 됩니다. 그리고 3단락으로 글을 쓰면 개념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좀 더 친절한 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자의 흥미까지 유발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4단락으로. 그래서 제일 도입에다가 호기심 자극하는 어떤 다른 스토리, 다른 일화 이런 거를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칼럼 쓰실 때 이렇게 2단 구조 또는 3단 구조 또는 4단 구조로 이렇게 넓혀 갈수록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는 거겠죠. 글 쓰는 능력 또는 글 쓰는 배경 지식이 더 많다라는 게 되겠죠. 하지만 요렇게 쓰고 이런 의미를 끄집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 문제 상황 서술하시고 거기에서 의미 끄집어내 보는 연습 이렇게 해서 2단 구조만 자꾸 쓸 줄 알아도 그죠? 본인이 세상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자꾸 생기는 거고 글쓰기 연습도 되니까요. 요런 흐름으로 확장해서 글쓰기 연습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칼럼으로 찾아오겠습니다.